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목 한쪽이 불룩해 보이거나 목에 작은 혹이 만져진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경부종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부종괴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단순 염증부터 암과 같은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플러스 오늘은 경부종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에는 침샘을 비롯해 후두, 갑상선, 임파선 등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목 부위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혹이나 덩어리를 경부종괴라고 한다. 나이와 증상, 위치에 따라 원인이 달라지며 별다른 증상이 없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부종괴는 목에 생기는 혹 또는 목에 생기는 덩이를 의미합니다. 경부종괴는 어린 유아부터 성인 그리고 고령층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그 원인은 경부종괴의 위치, 나이, 그리고 발병 기간에 따라 가벼운 염증성 질환부터 악성종양, 즉 암이죠. 암의 경부임파선 전이까지 매우 다양한 증상입니다. 경부종괴는 원인에 따라 선천성 기형, 염증성 질환, 종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임파선 관련 질환이 가장 흔하며 40세 이상에서 새로 생긴 종괴는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목이 보내는 위험 신호, 경부종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현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외과 파트를 진료보고 있는 김현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경부종괴인데요. 사실 단어부터 좀 생소하거든요. 네, 경부종괴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경부는 순우리말로 목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두경부외과 의사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두경부외과라는 단어 안에도 경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혀를 포함한 구강, 그리고 편도를 포함하는 구인두, 그리고 귀 앞에 있는 침샘부터 경부를 포함해서 두경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진료보는 의사들을 저희 두경부외과 의사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학병원에 있으면 제일 많이 받는 문의 중에 하나가 목이나 입 안에 혹이 났는데 과연 무슨 과를 가야 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럴 때는 두경부외과 의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는 저희들이 머리와 흉부, 가슴 사이에 있는 이 연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부학적으로는 턱선이라고 하는 아래 턱뼈와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에서부터 흉골, 쇄골, 제7 경추까지 있는 그 사이 공간을 모두 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에 생기는 덩어리나 부종 이런 것들을 경부종괴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좀 사진을 사례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경부종괴는 아주 어린 영유아부터 나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먼저 소아의 예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에서는 이렇게 목 한가운데 동그랗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귀 뒤에서 귀 뒤 기준으로 귀 뒤쪽 경부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그 옷을 갈아입혀 준다든지 목욕을 시키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간혹 아이들이 이쪽 부분을 가리키면서 아프다고 표현을 하고 보채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좀 둥그른 것보다는 길쭉한 모양도 있고요. 또 목 앞에 저희가 갑상선이 위치해 있는 곳에 갑상선 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붓는 경우도 있고 목 뒤쪽에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진으로는 제가 담지는 못했지만 만져보았을 때 아주 딱딱한 경우도 있고 또 약간은 부드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알아채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는 건가요?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마르신 분이라든가 어려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크기가 작아도 만져져서 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경부종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나이나 또 연령대
따라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분류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커지고 있는지 안 커지고 있는지, 또 갑자기 생겼는지 오래됐는지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 기준 중에서도 이렇게 나이, 원인, 위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나이에 따른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이에 따라서 그 경부 종괴의 원인 질환이 그 분포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 질환에 대한 분포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치료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이외에도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또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이 분류표를 분류하는 기준을 하나로 묶어서 다음 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15세 그리고 40세 이 두 개의 숫자가 좀 가장 눈에 띄실 것 같은데요. 의사가 아닌 일반인 분들께서는 크게 이 숫자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그리고 20, 30대 그리고 40대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서는 대부분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염증성 림프절염이나 다른 또 편도염에 따른 2차적인 경부 임파선 비대 등이 있고요. 또 선천성 질환, 즉 세혈낭과 갑상설관낭을 포함하는 질환들이 있고 아주 매우 드물게 1% 미만으로 종양성 질환이 그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 30대 때는 그 분포 순서는 비슷하지만 종양성 질환의 그 분포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갑상선 종양이라든지 침샘, 즉 타액성 종양 그리고 다른 악성 종양의 전이 등도 보이게 되고요. 40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이 종양성 질환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환과 선천성 질환은 40대 이상에서는 그 빈도수가 매우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부 종괴가 의심된다면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서 항상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경부 종괴로 처음 병원 오시게 됐을 때에는 크게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 CT 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마다 그리고 또 환자분마다 어떤 분은 이 세 가지 검사를 모두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드물지만 이 세 가지 검사를 모두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분 상태와 또 병원이 개인 의원이냐 또 대학병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드물지만 저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어느 정도 증상이 다 모두 호전된 다음에 오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검사를 다 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그 원인 중에 염증성 질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염증성 질환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영상 검사로 초음파, C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표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표를 보시면 이제 초음파와 CT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또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 더 좋은 거냐, 나 좋은 걸 해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은 초음파, CT는 무엇이 좋다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을 보여주는 영상 검사의 종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음파의 장점으로는 먼저 실시간으로 하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초음파를 하고 그 결과를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라는 거가 있겠고 또 그 피부에서 4cm 이하인 곳, 즉 타액선이나 갑상선, 그 표면에 있는 림프절 같은 경우는 CT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해상도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초음파를 보는 것과 동시에 제가 직접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특히나 가장 이제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아나 임산부들에게는 대부분 초음파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CT 같은 경우는 좀 예약을 잡아야 되고 또 조영제라는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초음파에서 볼 수 없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역까지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 시야와 깊은 경부까지, 특히 기도 뒷부분은 초음파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까지 CT는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석회와 가스가 있는지 유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수술에 수술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CT는 거의 필수적으로 찍는 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경부 종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목 주위에 임파선이 존재하지만 만져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목 주위 임파선이 커져서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이라면 편도선염이나 치과 질환 때문에 임파선이 일시적으로 붓는 경우가 많이 있다. 15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도 염증성 임파선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저 2, 3주 전부터 목에 뭐가 만져져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여기가 통증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좀 씻다가 우연히 알게 됐고 따로 뭐 아프지는 않았어요. 뭐 눌러도 아프진 않으시고요. 그때 편도염이나 뭐 다른 감기 증상은 없으셨어요? 네, 편도염 증상이 좀 있었고 열이 좀 있어서 동네 병원 가서 3주 약 처방 받아가지고 복용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 쉴 때 외부 물질이 몸 안으로 유입되는 첫 관문인 머리와 목은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인 임파선이 가장 발달돼 있는 곳이다. 그만큼 목에는 임파선염을 비롯해 임파선암, 종양 등 임파선 관련 질환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 환자는 경부 임파선 비대 환자입니다. 임파선이란 저희가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면역 세포를 만드는 기관인데요. 목에 약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도 모르게 감염이 생겼을 때 임파선이 커졌다 줄었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아서 임파선이 매우 작더라도 잘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초음파로 경부 임파선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경과관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경부 종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다. 종괴의 위치를 비롯해 크기, 내부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사이다. 종괴의 크기가 클 경우 또는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때 CT나 MRI 검사를 시행한다. 영상 검사 결과 악성이 의심될 때 추가적으로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좀 됐는데 한 달 정도? 여기 오른쪽 목 쪽에 뭐 혹 같은 게 잡혀져가지고 동네 병원 가봤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지금 항생제 포함해서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드신 것 같은데 이 약 먹고 이렇게 특별히 더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먹어도 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건 안 느껴지고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내시경으로 목 안도 같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네네. 편도암은 편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진행이 빠르고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경부 종괴는 편도암이 임파선에 전이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편도암의 60~70%는 이미 임파선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진단된다. 이 환자는 편도암의 경부 임파선 전이로 확인된 환자입니다. 편도암은 최근 두경부암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경부 임파선 전이가 흔한 암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에서 경부 임파선 비대가 있을 경우 CT와 초음파 등의 빠른 조직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경부 종괴의 치료는 종괴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감염으로 인한 임파선 비대의 경우 항생제 치료나 온찜질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종양이 원인이라면 수술적 절제를 비롯해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경우 갑상선 절제술이나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경부 종괴는
2주에서 3주 정도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 시행 후에 대부분 호전을 보이나 일부 악성 종양의 전이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조기에 가까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적당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빠른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부 종괴는 원인이 다양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통증이 심하거나 크기가 급격히 커지는 경우 또는 발열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양성 질환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을 유발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은 필수이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경부 종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부 종괴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 질환 중 하나인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염증성 질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가장 흔한 게 염증성 임파선염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는 임파선 말 그대로 임파선에 염증이 생겨서 붓기와 통증, 발열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임파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임파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략 한 1,000개 정도가 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은 이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곳이 중에 하나가 임파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한 1,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목에 한 300개 정도가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증상이 좀 약하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 몸에서 항체가 얼마만큼 빨리 잘 형성이 되었느냐, 즉 임파선이 일을 좀 잘했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파선 자체에도 여기 보시면 원인 질환 중에 바이러스, 세균, 결핵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단순 편도염이나 치주염 같이 치과 질환을 앓고 난 다음에도 2차적으로 임파선 비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또 본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 2주 정도 있으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약물 치료도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핵이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닌데 저희 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결핵이 좀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또 환자분들께서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핵의 가장 이제 흔한 게 폐결핵인데 폐결핵 같은 경우는 호흡기 전염이 되고 굉장히 결핵약을 오래 먹는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외에도 임파선 결핵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임파선 결핵은 주로 혈행성 전염, 즉 내 피가 다른 사람 몸 안에 들어갔었을 때 전염이 되는 건데 이제 물론 임파선 결핵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이게 폐결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기 전염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임파선 결핵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 중에 하나가 기구찌 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구찌는 일본 사람 이름을 따온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보면 이제 여러 사람 이름을 따온 병들이 있는데 이제 서양인 이름도 있고 이제 동양인 이름도 있는데 동양인 대부분 이제 일본 사람 이름을 좀 따오는 병들이 많은데 일본인 이름이 들어간 병이면 아 동양인한테 흔한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학적으로는 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으로는 원인은 미상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주로 어린 나이에 여성분들한테 이게 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발열, 통증, 권태감,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되고 또 경부에 이렇게 통증이 동반돼서 만져지기도 하고 통증이 동반되지 않고 만져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흔한 감기만으로도 걸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감기에서 이렇게 종괴로 이어지는 빈도도 좀 많은 편인가요? 이제 감기라고 하면 저희들 소위 말하는 이제 상기도 감염을 이제 통상적으로 감기라고 하는데 상기도 감염이 걸리게 되면 저희 몸에 있는 임파선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파선 반응 정도가 어떨 때는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표현하시기를 이제 일주일 이상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게 있고 뭐 2, 3일 약 먹었더니 좋아졌다고 하는 게 있는데 2, 3일 정도 약 먹고 좋아지게 되면 좀 경부 종괴가 잘 안 만져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주일 이상 가게 될 경우에는 또 만져보면 잘은 모르시지만 또 만져보면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 그쪽으로 통증도 약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천성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천성 질환은 일단 후천성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긴 질환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어린 아이들 그리고 1, 20대 때 좀 가장 많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선천성 질환이 가장 흔한 질환이 갑상설관 낭종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은 이제 태아기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갑상선은 혀 뒤쪽에 위치하다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목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통로가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막히게 됩니다. 근데 일부 즉 한 보고에 따르면 좀 인종이나 뭐 민족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10% 정도는 이 관이 막히지 않고 여기에 이제 분비물이 차면서 낭종이 생기는 질환이 이제 갑상설관 낭종인데요. 갑상선은 목 가운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갑상설관 낭종도 목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고요.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혀서 삼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후두나 그 설골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주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10% 정도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어떤 경우에서는 태어나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 없이 모르고 지내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증상이 있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열이 난다든지 통증이 동반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일단 수술이 원칙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가 발달이 되면서 초음파를 이용한 에탄올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소아에서는 이게 그 정립된 치료 방법은 아니고 현재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천성 질환 중에 첫 번째로 갑상설관 낭종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좀 더 보기 쉽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교수님? 네. 그래서 먼저 생기는 기전을 이렇게 사진으로, 아니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갑상설관 낭종이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혀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그 밑에 보이는 이 뼈가 바로 설골이라는 뼈입니다. 그래서 설골을 지나서 여기 갑상연골이라는 방패연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나 성인이 위치하는 갑상선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 설골 위아래 주변으로 이 갑상설골 낭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환아들이 보시면 목 위쪽에 즉 바로 턱 아래쪽 부분이거든요. 네. 이쪽에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동그랗게 조그만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갑상설관 낭종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뭐 몇 년 전부터 커지기 시작했어요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맨 아래 사진을 보시면 며칠 전부터 급격히 커지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라고 염증이 동반된 소견을 말씀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CT랑 MRI 상으로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염증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CT를 찍게 되고 또 수술을 또 계획하고 있으면 CT를 찍게 되는데요. CT에서 보시면 왼쪽 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표시 화살표로 하얀색 설골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설골 뒤편에 이렇게 크게 낭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 B 사진을 보시면 설골 뒤 아랫부분에 이렇게 설골 그 낭종이 존재하게 되고 MRI를 찍게 되면 이제 T2 이미지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낭종이 확인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 실은 영상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진단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검사에서도 동그랗게 주머니 모양처럼 확인이 되는데요. 이어서 또 선천성 질환의 세율 낭종이라고도 있는데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세혈낭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선천성 질환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엄마 뱃속에 보통 이제 세성 기관이라는 기관이 있고 이제 태어날 때는 그 기관들이 모두가 폐쇄되어야 됩니다. 근데 폐쇄되지 않고 그 틈이 남아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측경부, 즉 목 옆쪽에 주머니 모양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종물이 바로 세혈낭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형 위치에 따라서 1형, 2형, 3형, 4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2형이 가장 흔한 케이스고요. 2형은 보통 목 옆쪽, 즉 측경부에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은 그냥 볼록하게 보여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이 동반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 통증, 부종 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이의 측경부 사진인데요. 이렇게 볼록하게 그냥 부풀어 오른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목에 좀 튀어나온 것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조금 나이가 더 커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이 또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귀 부분으로 해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반대로 이제 염증이 동반된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주사기가 좀 이렇게 목에 좀 찔려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더 자세히 보시면 주사기 아래쪽에 이렇게 고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은 것만 보더라도 왼쪽 아이의 사진은 그냥 가볍게 좀 부풀어 오른 듯한 이미지인데 오른쪽은 그 사이즈도 크고 되게 물풍선처럼 되게 뭔가 빵빵하게 차 있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찬 경우라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좋은데 또 수술하기 전에 최대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생제 치료와 이렇게 고름을 빼는 시술이나 뭐 간단한 절개 등을 해서 고름을 뺀 다음에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세혈낭종의 실제 환자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CT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CT로 보시면 아까 처음에 갑상설관 낭종 목 가운데 위치했다라고 하면 세혈낭종이 이렇게 옆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화살표 가리키는 곳이 왼쪽입니다. 네, 왼쪽에서 이렇게 가운데 까맣게 저희는 이제 이게 고름이 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고름이 찬 게 확인이 되면 실은 나이와 CT 사진을 보면 거의 바로 세혈낭종의 염증 소견이구나라고 진단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경부종괴 원인 중에서도 4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종양성 질환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먼저 종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양성 종양은 그 몸 어디에든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서 실은 수술이나 내지는 경과관찰도 가능하게 되는데 악성 종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은 이제 두경부 암도 있고 갑상선 암도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갑상선 암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갑상선 암의 경부 전이도 가장 좀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갑상선 암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두암이 가장 흔하고 또 임파선 전이도 역시 유두암이 가장 흔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갑상선 암이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갑상선 암이 임파선 전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고 또 증상도 역시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져지거나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암이 진단된 다음에 추가적인 CT나 초음파 검사하였을 때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진단은 CT와 초음파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치료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두경부암의 전이는 어떨까요?
네, 앞에서 이제 전이 되는 경우는 이제 갑상선암과 두경부암이 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먼저 두 번째 두경부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경부암은 이제 앞에서 제가 두경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흔한 암으로는 후두암과 설암이 있습니다. 설암은 이제 혀에 생기는 암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암이 빈도수로는 가장 높지만 임파선 전이가 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인유두종 연간 편도암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편도암이 임파선 전이는 좀 더 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도암 같은 경우 구강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실은 구강에는 큰 본인은 증상은 없는데 목의 혹이 점점점 커져요라고 이렇게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본인이 만지다가 알게 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다가 알게 되어서 오신 경우가 많고 진단은 CT와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요. 치료는 역시 편도암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 편도암에서 임파선 전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C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CT 사진을 보시면 이 화살표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가운데 정도 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는 정상적인 침샘들이 오른쪽 왼쪽에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왼쪽 뒤에는 정상적인 임파선 사이즈는 이렇게 한 1cm 전후의 사이즈가 정상적인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악하선 뒤쪽에 약 한 2.5cm 정도 되는 임파선 비대가 관찰이 되었고 이 임파선은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았을 때 편도암의 전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CT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조직 검사는 저희들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정상적으로는 초음파 임파선이 이렇게 악하선 뒤쪽에 가장 큰 임파선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2cm 그리고 단경으로는 1.1cm가 되겠는데 가운데 하일룸이라고 하는 하얀색 구조물들도 잘 보이고 경계도 명확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도플러라고 하는 저희들 혈류 흐름 검사도 보게 되는데요. 네. 그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분의 초음파 사진인데요. 반대로 앞에서 제가 편도암 환자분의 CT를 보여드렸는데 그분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임파선 초음파 사진이고요. 앞에서 보신 사진과 동일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편도암 환자분의 임파선 초음파 사진이 되겠는데요. 두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안쪽에 보이는 정상적인 하일룸, 이 하얀 구조물이 편도암의 전이가 되게 되면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경계도 왼쪽은 둥그스름한 타원형 모형이 좀 이렇게 정확히 잘 보이는데요. 편도암 전이가 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울퉁불퉁, 약간 좀 그 둥그스러운 모양보다는 울퉁불퉁하게 되고 장경과 단경, 즉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의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즉 원형에 좀 가깝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안에 내용물들도 조금 더 이렇게 초음파상으로는 저에코성, 즉 더 까맣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좀 변하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초음파를 시행과 동시에 바로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런 그 출혈성 약을 먹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왼쪽 사진 보시면 편도암 확인을 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총 조직 검사라고 저는 이제 약간 굵은 바늘이 들어가서 조직 검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총 조직 검사를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과 동시에 이제 조직 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약 일주일 뒤에 그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진단이 완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정상적인 임파선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양성 종양으로 인해서도 경부 종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양성 종양 중에서는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좀 최근 또 더 많이 찾아오시는 질환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지방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종은 이미 이름에서 이미 지방이라는 단어를 보신 것처럼 몸의 지방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CT를 통한 진단이 가장 좋은데 초음파로도 이거는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대신 지방종은 정말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CT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치료로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지만 본인이 좀 몸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던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크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과관찰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종 CT 사진을 보시게 텐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생긴 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네. 그동안 뭐 바빠서 오지 못했었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CT를 찍으면 이렇게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다른 데는 이렇게 좀 회색, 하얀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아주 둥그스러운 게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지방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 사진에서도 이렇게 누워서 보는 뷰가 있고 또 앞에서 보는 뷰, 옆에서 보는 뷰가 있는데 맨 오른쪽 옆에서 보는 뷰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환자분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렇게 고개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네. 물론 찍을 때 좀 누워서 찍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은 실제로 지방종 그 부피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이렇게 좀 고개를 들고 다니시던 분이셨고 이분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지방종을 제거하였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양성 종양 중에서요, 침샘 부위에 나타나기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침샘은 이제 입 주변으로 약 1,000개 정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좀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좀 사이즈가 큰 침샘은 좌우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름은 이제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귀 밑샘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귀 주변에 있는 침샘인데 귀 밑샘에 가장 종양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단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MRI가 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실은 MRI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아마 검사일 텐데 MRI 같은 경우는 저희 경부 검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검사로는 잘 시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샘 같은 경우는 워낙에 MRI 해상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이제 대부분 MRI를 좀 찍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초음파와 CT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게 침샘의 종양의 좀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범위 등을 알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는 MRI를 찍게 되고 침샘 종양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양성 종양이 생긴 지 10년이 지나면 이게 암으로 될 확률들이 10%씩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침샘 종양은 대부분 수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침샘 종양이 생겼을 때는 CT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제가 앞에서 이제 MRI가 좀 침샘에서는 가장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시로 이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침샘의 MRI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침샘의 CT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 슬라이드 상으로 왼쪽이 환자분의 오른쪽인데 MRI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반대편은 정상적으로 침샘이 아주 비대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은 회색 빛깔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대신 오른쪽 이 종양 보시면 이렇게 아주 볼록 튀어나와서 경계도 MRI 상으로는 아주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CT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빨, 즉 예를 들어서 뭐 레진 치료를 하였든 임플란트를 하였든 그런 그 음영에 좀 가려져서 같은 환자분의 같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CT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또 경계도 거의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CT와 MRI 두 가지를 모두 찍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직 검사에서 침샘암으로 진단이 되어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도 지금 추가로 하였던 케이스입니다. 네, 끝으로 경부 종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부 종괴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또 한 사람한테서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좀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약 안 먹고도 좋아졌는데 이번에도 그러겠지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좀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목 종괴를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사이즈가 2cm, 2cm라고 하면 실은 이렇게 감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엄지 손가락의 한 마디 이상이면 좀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실은 통증이 있어야만 오는 경우가들이 좀 많으신데요. 네. 통증은 여기서 경부 종괴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상은 아니어서 통증 여부와 관계없이 좀 말랑말랑 즉 무록으로 만져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시는 게 좋고요. 또 과거에 다른 암을 앓았다던가 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던가 또 뭐 방사선에 노출이 된 적이 있다던가 할 때에는 반드시 오시고 또 아까 처음에 나이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에서 이제 40세 이상에서는 경부 종괴가 만져지면 반드시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항생제를 2주 이상 사용해도 호전이 없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 너무 빠르게 성장하거나 이쪽에서 고름이 나오는 걸 저희들이 누공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누공이나 재발성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또 집에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좀 자가로 또 째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신데요. 네.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운이 좋으면 그 고름이 잘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고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큰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중환자실에 좀 오래 계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로 이렇게 절개해서 고름을 째거나 또는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그거를 배농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집에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뭐 마사지하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좀 종종 계시고 또 이렇게 뭐 다른 부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또 병원에서 초음파나 CT, MRI, 그다음 세침 흡인 세포 검사 등을 상의 후에 결정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경부 종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에 혹이 만져져도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 종괴는 오히려 종양성 질환, 즉 반드시 수술이나 그 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종양일수록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 안 오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인데요. 경부 종괴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경부 종괴는 염증성 질환, 선천성 질환, 종양성 질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기에 걸렸을 때 목에 혹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O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세모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세모요? 네, 감기도 보면 심하게 염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좀 경미하게 염증이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좀 임파선 비대, 즉 경부 종괴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심하게 왔을 때는 경부 종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염증성 경부 종괴라면 항생제 치료를 2주에서 3주 정도 하면 자연히 소실되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는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그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경부 종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경부 종괴는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네, 저는 경부 종괴는 안부 인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부 인사요? 네, 경부 종괴는 딱히 이렇게 계절을 타거나 더 많이 환자분들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진료를 보다 보면 좀 많이 오는 시기가 2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명절 후 1, 2주 뒤에
좀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보게 되면 이게 경부 종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부 종괴는 안부 인사고 또 곧 추석이 있는데 추석 때 이렇게 가족들 목을 한번 가볍게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경부 종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김현범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루를 운동으로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유정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회전근개와 어깨 근육을 강화시키는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심부에 있는 4가지 머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회전근개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 머슬도 같이 단련시키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이런 생수병 하나씩 있으시죠? 이 생수병을 이용해서 어깨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는 운동입니다. 양손에 생수병을 잡아주시고요. 팔은 90도로 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상완의 각도도 90도로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생수통을 뒤로 쭉 넘겨주셨다가 돌아왔다가 넘겨주셨다가 돌아왔다가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팔 각도가 고정돼 있으셔야 됩니다. 팔꿈치 각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보통 아령들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이 회전근개 트레이닝 할 때는 너무 무거운 부하는 오히려 회전근개가 활성화되는 걸 저해시킬 수 있어서 낮은 부하 1kg짜리나 핑크색 덤벨로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해주신 걸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은 생수병을 이용한 숄더 프레스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생수병을 잡아주시고요. 아까처럼 팔을 옆으로 쭉 벌려주시면 됩니다. 팔꿈치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생수병이 귀선상에 오도록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수병을 머리 위쪽으로 쭉 올렸다가 내리실 때는 다시 귀선상까지 내려오셨다가 올리실 때는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내리실 때 들이마시고 올리실 때 어깨에 힘 주면서 내려오실 때는 팔꿈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시게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생수병을 이용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똑같이 양손에 생수병을 잡아주시고요. 시작 자세는 생수병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를 축 밑으로 편안하게 늘어뜨려 놓으시면 됩니다. 들어 올리실 때는 양 어깨의 각도가 90도가 될 때까지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들어 올리실 때는 호흡을 후 내뱉으시면서 내릴 때는 천천히 들이마셔 주시고 저희가 앉아서 숄더 프레스나 이런 레터럴 레이즈 같은 동작을 할 때 허리가 말린 상태로 운동 동작을 실시하면 오히려 허리에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는 항상 꼿꼿이 세워놓은 상태에서 운동 동작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생수병을 이용한 프론트 레이즈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앞쪽으로 쭉 팔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팔을 편안하게 쭉 놓여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생수병을 쭉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쭉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올리실 때 호흡을 후 뱉으시고 내리실 때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금 생수병을 이용해서
어깨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실시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생수병을 이용한 운동은 아주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점은 운동 동작 시 물이 계속 변화되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령이나 덤벨을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흔들리는 물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면 어깨 근력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어깨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전근개도 같이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회전근개 운동 중 하나인 인터널 로테이션 운동입니다. 회전근개는 4가지 머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견갑하근은 어깨를 내회전시키는 근육인데요. 그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손에 생수병을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하늘 보고 누워주실 겁니다. 누우신 상태에서 팔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을 똑같이 옆으로 90도가량 벌려주십니다. 이때 팔꿈치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바닥으로 생수병을 쭉 늘어놓은 상태에서 당기실 때 호흡도 같이 실시할 건데요. 호흡을 쭉 뱉어주시면서 내려놓으실 때 들이마시고 이 생수병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컴퓨터를 하시거나 쉬고 계실 때 항상 이 생수병을 옆에 두시고 오늘 배우셨던 운동 동작을 실시해 보시면 건강한 어깨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